안녕하십니까? 혁신 창업 스쿨 딥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분자인식연구센터 센터장이자 고려대학교 KU키스트 융합대학원 교수인 이관희입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적용해서 제가 연구한 예를 두 가지 보여드리고 인공지능 의사와 휴먼 의사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조금만 몇 말씀만 더 부언을 해드리고 다시 딥테크에 대한 정의를 통해서 오늘 강의를 최종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AI 닥터와 휴먼 닥터가 대체될 것인지 완전 대체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요. 그렇지만 첨단 바이오 센서와 인공지능이 장착되어 더 나은 더 유능한 의사 선생님과 특히 환자가 행복해서 의료 현장에서 미충족된 의료를 저희가 개선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러한 반도체 바이오 센서와 인공지능 진단 기술을 가지고 저 또한 창업을 한 사람입니다. NMD 바이오라는 회사를 만들었고요. N은 New, 네트워크, 나노 기술이라는 뜻이고요. MD는 메디컬 닥터, 의사입니다. 그리고 NMD라고만 하면 이게 바이오 회사인지 뭔지 몰라서 저는 회사 이름을 NMD 바이오라고 지었고요. 바로 오늘 앞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반도체 멀티 채널 센싱 막과 AI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한 그러한 창업한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근간은 비뇨기암의 비침습 진단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창업을 했고요. 제가 창업을 결심하게 된 바탕에는 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확실히 제 기술 가지고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광암하고 전립선암을 말씀드렸는데 방광암과 전립선암에 대해서 한 가지씩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광암을 예방하는 습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방광암이나 전립선암이나 굉장히 의료 현장에서 환자를 고통스럽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방광암이나 전립선암을 예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대부분의 암들은 일단은 금연을 요청하고 있고요. 그래서 흡연은 방광암의 주된 요인으로 인과관계가 확실하고 그런 것까지는 다 아실 텐데 특히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 많이 드십시오. 하루에 이 삼성병원에서 제시한 거는 물 2.5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2.5리터는 단지 생수로만 2.5리터를 먹으라는 것은 너무 많은 양이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루 중에 국이나 밥이나 차를 마시면서 사실 많은 수분을 섭취하는데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섭취한 총 수분의 양이 2.5리터는 될 수 있도록 수분을 많이 섭취하시고 소변을 자주 보시는 게 그런 게 바로 방광암을 예방하는 방광 속에 있는 좋지 않은 성분들을 방광에 오래도록 잔류하면서 방광벽을 자극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배출을 하시는 게 방광암을 예방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멀티비타민 좋고요. 특히 콩대사물이 좋다는 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콩을 먹었을 때 나오는 콩대사물은 방광암 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립선암 예방 효과도 한번 볼까요? 전립선암도 야채 위주의 너무 육류 대신에 서구형 식습관 대신에 야채를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운동을 하면 좋아집니다. 특히 전립선암도요. 여기 보시면 콩류, 두부나 된장이 좋다고 하죠. 비뇨기암들은 콩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된장찌개나 청국장 같은 두부 같은 그런 콩류가 풍부한 음식 많이 드시고 물도 많이 드셔서 비뇨기암을 꼭 예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비뇨기암을 연구하는 데는 서울 아산병원이나 고대 안암병원, 국제적으로는 존스홉킨스 병원이나 일리노이 주립대 같은 데서 같이 공동 연구를 해주셔서 저는 이쪽 연구를 잘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서 그래서 임상 의사 선생님들과의 긴밀한 협력 연구는 아주 필수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 임상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연구한 예는 제가 한번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러면 또 다른 딥테크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이런 감마앱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을 많이 쓰시고 너무 힘들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도 뭐 강의 자료나 이런 거 만들 때 제가 아는 것보다 제가 아는 슬라이드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힘들고 오래 걸릴 때가 많습니다. 바로 그런데 1교시 때 제 소개를 할 때 챗 GPT-4가 저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말씀드렸는데 역시 대화형 GPT 기술을 이용해서 감마앱이라는 회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기술을 또한 선보이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기 위해서 딥테크란 무엇인지, 그리고 딥테크와 디지털 헬스케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의 진단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오늘 남은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자료를 만드는데 바로 이 감마앱을 사용해서 감마앱에게 제 PPT를 만들라고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마앱이 만들어 놓은 초안을 바탕으로 제가 그 내용을 수정하면서 만들었더니 훨씬 수월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딥테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파워포인트를 만드는데 너무 불편하고 아까 의료 현장은 아니었지만 미충족 수요가 있는 곳에 분명 여러분들의 딥테크가 창업으로 성공할 그럴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제가 만들었다고 얘기 안 하고 이 감마앱이 같이 만들어줬다고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제 슬라이드를 만들어줬다고 설명을 드리고자 이 감마앱 홈페이지까지 보여드리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마앱과 제가 같이 만든 PDF 파일을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딥테크란 저도 사실은 딥테크를 정확하게 정의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디지털 헬스케어와 함께 딥테크의 연관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딥테크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챗 GPT-4를 이용한 파워포인트에서는요, 딥테크는 인공지능, 기계학, 머신러닝, 빅데이터 같은 여러 가지 인공지능 데이터 처리와 사물 인터넷 같은 IoT 기술, 그리고 첨단 바이오, 신소재, 에너지, 청정 기술 등 일단 새로운 고도의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혁신 기술을 의미하고요. 이 혁신 기술이 기반이 돼서 기존 기술과는 차별화된 기술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때 그러한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는 딥테크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 유럽 같은 데서는 이 딥테크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딥테크의 주요 기술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기술들이 사용될 거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오늘 첨단 바이오 얘기를 이그젬플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공지능은 당연히 기계학습,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빅데이터도 대량 데이터를 이용하면 훨씬 더 정확하게 트렌드를 예측하고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가 있고요. 사물 인터넷은 서로 떨어진 기기들도 인터넷을 통해 다 연결돼서 초연결 사회를 앞당기는 그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디지털 헬스케어에 접목될 수 있는 이런 첨단 바이오 기술들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의료 분야의 문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데요. 클리니컬 언맷 니드를 해결할 것입니다. 그럼 딥테크의 적용 분야는 무엇이냐? 일단은 보안 분야도 많이 사용될 거고요. 보안업계에서 사용되는 악성 코드를 탐지하거나 무엇이 침입했는지 감지하는 기능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회사에서도 생산성 문제에서 언맷 니드, 즉 자동 운전이라든가 자율주행, 로봇 등을 통해 가지고 기존에 하지 못했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텐데 이런 역할도 딥테크가 적용할 분야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제가 참여하고 있는 이 의료 분야에서도 의료 영상 판독, 앞선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디알러지 영상의학과 의사 선생님보다 실제로 그 AI가 더 높은 정확도로 의료 영상을 판독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제가 특히 관심을 갖는 질병 진단 분야, 감염병이라든가 각종 환자를 침습적으로 괴롭히는 그 암들에 대해서 질병을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의료기기 등으로 개발되는 딥테크가 적용이 될 것입니다. 교육 분야도 저는 또한 굉장히 딥테크가 적용될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언어학습, 맞춤형 교육, AI 강사 등이 아마 딥테크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럼 딥테크에서 데이터 역할은 무엇인가? 저는 딥테크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런데 인공지능 처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바로 GIGO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Garbage in, garbage out이라고 합니다. 데이터가 말 그대로 쓰레기 데이터를 집어넣으면 쓰레기 결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데이터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제가 앞선에서도 센서의 중요성을 설명드리면서 센서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인공지능이 무슨 데이터를 읽어서 정확한 정보 처리를 하고 우리에게 유용한 결과를 주려면 센서 기술이 발달돼서 아주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공급해야 됩니다. 양과 질적으로 모두 우수한 데이터의 공급만이 바로 이 딥테크의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딥테크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서 데이터에 기반한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거고요.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 모델링, 데이터 관리는 아마 딥테크 제품이나 서비스의 아마 핵심적인 부품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료 분야의 딥테크는요. 의료 분야에서의 딥테크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데 특히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과 예측이 아마 가장 주된 분야일 겁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신약을 개발하기도 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찾아내는 것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질병의 치료와 약물을 개발하기 전에 아예 인공지능을 활용해 가지고 이 미리 진단하고 진단을 넘어서 아예 미리 예측까지 해서 환자가 되기 전에 그 환자를 고통스러운 의료 치료 과정에서 구제해 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딥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의료 영상이나 의료 기록 등을 분석하고 질병의 증상을 예측하는 것은 요즘 가장 활발한 이 의료 분야의 딥테크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공적인 딥테크 제품과 서비스의 개발 과정입니다. 보통은 4가지 단계로 거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린 예도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정의해야 됩니다. 요즘은 문제 정의, 질문, 이게 더 중요한 세상이 왔습니다. 답은 이미 AI가 또는 기존 문헌 다 찾아서 알려줄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질문할 수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문제를 정의한 후 그 문제 정의에서 이제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이때 필요한 데이터를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서 수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을 수행하고 적절한 알고리즘을 선택한 후 학습한 데이터를 생성해서 학습 모델을 만듭니다. 그래서 모델링과 학습 과정을 거치고요. 모델링과 학습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성능을 직접 평가해보고 다시 이게 예상한 성능이 아닐 때는 다시 앞에 문제 정의 또는 모델링 단계로 다시 넘어가서 이 성능 평가 작업을 정확하게 수행해야 됩니다. 성능 평가에 관련돼서는 따로 그 인공지능 같은 데서도 이론이 있습니다. 반드시 정확도로 보는 게 아니라 F1 값이라든가 프리시전이라든가 리콜이라든가 제가 앞에서 계속 그래프를 보여드렸던 것은 ROC 커브라는 그래프입니다. 세로축에는 민감도, 가로축에는 1- 특이도를 기록합니다. 그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 또한 일종의 성능평가 방법입니다.
단순한 한 가지 지표만 보고 했을 때는 그만큼 틀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성능 평가를 아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또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학습된 모델을 바탕으로 제품이나 서비스에 적용을 하고 그걸 유지하고 보수해야 성공적인 딥테크 제품이 개발되고 서비스가 개발될 것입니다. 딥테크 업계는 요즘은 특히 인공지능 분야를 바탕으로 활발합니다. 특히 인공지능 컨퍼런스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개최가 되고 있고요. 제가 패널로 있는 MIT 테크놀로지 리뷰에서도요, MTech이라는 컨퍼런스를 굉장히 자주 개최하고 있는데요. 개발자들이 인공지능 컨퍼런스에서 개발자들이 모여서 인공지능 기술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열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딥테크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장비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저도 바이오 센서를 반도체 기반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나노 신소재를 이용해서 색상을 발현시키는 그런 신소재를 이용해서 제조 기술을 같이 개발하고 있고요. 그걸 또 휴대폰이나 웨이퍼 스케일로 만들어서 우리가 휴대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게도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하드웨어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딥테크가 제대로 구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경망 기술이라고 써 있는데요. 비단 신경망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꼭 고전적인 모델이라고 해서 나쁜 건 아닙니다. 데이터 수가 많지 않을 때 오히려 고전 모델이 신경망에서 만들어진 인공지능 알고리즘 모델보다 훨씬 정확도를 갖는다는 것을 저는 이미 여러 차례, 수차례 경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쨌든 이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정확도와 성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충분히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인 딥테크 기업 사례로는 구글, 넷플릭스, IBM을 챗 GPT가 알려주면서 슬라이드를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거는 너무 유명한 회사들이라서 제가 언급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딥테크는 다양한 분야에서 수준 높은 혁신과 발전을 이루어 왔고요. 여러분들이 창업할 딥테크 창업 기술 또한 이제는 여러 곳에서 아마 혁신과 발전을 이루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고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특히 AI나 빅데이터, 기계학습, 사물인터넷 같은 이런 딥테크의 기반 기술들은 매년 새로운 분야에서 적용되고 수많은 모델과 제품 서비스를 창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관심 분야인 의료 분야에서는 딥테크는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어 왔는데요. 이제는 의료 영상 분석, 진단, 치료, 예방, 관리에 딥테크 기술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딥테크 기술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딥테크의 발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은 아마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전문성과 산업적인 인사이트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면 이 딥테크 중에서도 딥테크와 디지털 헬스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는 딥테크와 디지털 헬스케어 간의 연계입니다. 딥테크와 디지털 헬스케어가 말 그대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기존의 의료 방식을 개선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며 환자의 진료 경로를 아예 바꿔버리고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딥테크와 디지털 헬스케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파트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딥러닝이 딥테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인공지능과 딥러닝은 사실은 별개는 아닙니다. 인공지능 속에 한 분야가 머신러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머신러닝에서 또한 그곳의 한 분야가 딥러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딥러닝이 꼭 별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이들이 진단이나 예측, 데이터 마이닝 또는 의료 영상 분석, 발병 원인, 즉 예측이나 진단 등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고 그 결과 진단 정확도나 빠른 치료, 맞춤형 서비스 등이 많이
많은 혜택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럼 디지털 헬스케어는 무엇일까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앞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ICT 기술이 접목돼서 헬스케어에 응용된 분야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디지털 기술이 ICT 기술, 여기서는 디지털 기술이라고 기술을 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환자의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치료나 관리를 제공하는 의료 혁신 방식이고요. 적용 방식은 건강검진이나 생체 신호 체크,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센서를 활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꼭 이런 분야 말고도 헬스케어라는 분야에서는 가상의 산부인과라든가 환자 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현재도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체온계나 혈당 측정기, 헬스 앱 같은 거를 저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다 디지털 헬스케어, 그 중에서도 모바일 기기를 활용할 때는 모바일 헬스케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디지털 헬스케어와 딥테크와 어떻게 관련될까? 앞서서 다시 내용이 중복되는 감은 있는데요. 의료 영상 분석이나 생체 신호를 분석하는 쪽, 의료 영상 분석에서는 병의 진단이나 예측 등을 하게 될 거고요. 생체 신호를 분석해서도 우리의 생활 습관까지 심전도나 혈압 측정 등을 통해서 우리 건강의 위험 신호를 미리 알려주고요. 그리고 우리 생활 습관까지도 올바르게 바꿀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과 조치를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는 건강 증진, 이제는 반드시 치료와 진단뿐만 아니라 건강 증진이나 생활 습관 관리, 치료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이 가능해져서 일상 건강 관리가 아예 다 디지털 헬스케어와 딥테크가 연계된 이러한 분야에서 발전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디지털 헬스케어에도 장점과 한계가 있습니다. 장점은 ICT 기술이 헬스케어에 접목됨으로써 이제는 한 명 한 명의 개별 맞춤형 치료가 가능한 것은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치료법과 진단법이 꼭 저한테 맞으란 보장은 없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한테 맞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어떤 병원을 방문해서 약을 처방받았는데 그 약이 잘 안 들었는데요. 다른 병원에 가서 다른 선생님한테 약을 받으니까 잘 맞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개별적인 맞춤형 치료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에 따른 디지털 헬스케어 역할이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적에 따른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살을 빼고 싶은 것인지, 당뇨병을 관리하고 싶은 것인지, 고지혈증을 관리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방광암 환자가 재발을 막는데 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활용할 것인지,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 그것이 바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장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이 훨씬 싸게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심전도 한번 찍으려면 병원 예약하고 병원 예약하기도 힘들 뿐더러 찍고 나서도 많은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제는 심전도 이런 스마트 와치 하나만 차면은 얼마든지 우리는 의료 비용을 절감하면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혈당량도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의료 비용을 절감해서 디지털 헬스케어가 사람을 더 건강하게 관리를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한계도 없지는 않습니다. 아직은. 첫째, 보안 문제입니다. 잘못하면 이 사람의 의료 기록을 관리하는 쪽에서 이 모든 인간의 되게 프라이빗한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데이터 보안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무분별하게 사용되기 시작하면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저한테 전립선암이나 제 방광암 진단 기술을 개발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보험회사가 제가 관심 가질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는 앞으로 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과 병에 걸리기 어려운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병에 걸리기 쉬운 사람들은 아마 보험 가입을 어렵게 만들어 놓고요. 병에 걸리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보험을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잘못하면 상용화의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너무 활용된다면 본래의 기능인 헬스케어 기능을 좀 잃지 않을까, 그런 한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디지털 헬스케어가 되려면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야 됩니다. 가상진료나 이런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가 부족한 경우에는 디지털 헬스케어는 거의 활용을 못하는 그런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진료나 디지털 헬스케어, 물론 가상진료나 디지털 서비스가 이제는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먼 벽지라든가 이런 곳에서도 가능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을 텐데, 인프라가 떨어지면 그마저도 활용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활용 정책 같은 정책과 법적, 제도적 제약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법적, 제도적 제약이나 정책 등이 이러한 새로운 신기술, 디지털 헬스케어와 딥테크 기술들에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막상 개발되었는데 이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활용이 되지 못하고 썩히게 되는, 그 사이에 다른 경쟁인 외국 업체들에게 우리가 밀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에 딥테크가 적용되는 사례라고 또다시 약간은 좀 겹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는 무엇으로 나눴냐면요. 우리가 하는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를 의학,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되는 분야랑 의료 제품, 우리가 제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랑 아예 케어 분야로 세 개로 분류를 해 놓은 것도 한 가지 여러분들이 봐두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에 이 슬라이드도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학 분야는 말씀 그대로 의료 영상을 분석하고 AI 의료 진단 등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 분야이고요. 의료 제품 분야는 이것을 제품화해서 휴대용 의료기기나 디지털 치료, 디지털 약물이라고 하는데요. 디지털 세라퓨틱스라고 하는 디지털 약물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건강 케어 분야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서비스, 또 실시간 관리, IoT 기반의 건강 관리 시스템 등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의 딥테크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전망입니다. 이제는 더욱더 개인 맞춤형 치료로서 환자마다 다른 기능의 생체 반응, 환자마다 같은 약물이나 같은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다 생체 반응이 다르고요. 다르기 때문에 이 환자마다 다른 생체 반응, 생리 정보 등을 수집하고 AI 분석을 통해서 개인 맞춤형 치료가 꼭 가능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 인공지능 수요가 되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의료 인공지능 시장은요, 2021년에 110억 달러, 약 한 14조 정도 될 것 같은데요. 110억 달러였던 그 의료 AI 시장 규모가요, 연평균 37%씩 성장해 나가고 있답니다. 이런 추세로는 2030년에는 약 1880억 달러, 234조 원에 이를 전망인데요. 의료 인공지능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또 다른 전망입니다.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자의 건강 정보는 철저하게 보안이 강화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안 업체도 그래서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환자의 건강 정보를 수집하는 시스템에서는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해결책이 꼭 필요해서 이러한 의료 정보의 보안성 강화 분야도 또한 중요한 딥테크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안성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가장 중요한 전망 중에 한 꼭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 총 강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 진단 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으로 오늘의 제 강의를 최종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진단 기술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진단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인공지능 기술이 지금까지 어떻게 개발되었고 의료 분야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 진단에서 인공지능의 활용은 지금까지 제가 계속 많이 말씀드렸고 특히 의료 진단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되어 왔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공지능 기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신러닝이 가장 큰 카테고리라고 할 수 있고요. 데이터를 이용해서 입력, 출력해서 데이터 패턴을 파악하고 학습하는 알고리즘을 머신러닝이라고 정의하고요. 머신러닝 속에서 이 사용하는 학습 알고리즘 중에서 뉴런과 같은 신경망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이거에 따라서 입력 데이터와 레이블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파악하는 학습 과정이 바로 우리는 딥러닝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자연어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가 되고 있는데요. 텍스트 분석 기술로서 의료 기록 등 의료 정보를 효율적으로만 처리한다면 기존에 해결하지 못했던 헬스케어 분야에서 큰 진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학 영상 분석 또한 인공지능이 접목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엑스레이나 CT, MRI 등 의학 영상을 분석해서 진단 보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의 기술적 진보는요, 의료 영상 인식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공신경망을 활용해서 높은 정확도로 영상을 판독하는 게 가능해졌고요. 이제는 의사가 확인한 진단을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재확인해서 의사의 오진 가능성을 줄이고요. 진단 정확성을 향상하는 것이 또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병원 정보가 다 연계된다면 진단 결과와 치료 경로를 다른 의료진이나 환자 가족과 공유도 가능해지면서 진료 효율성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부하던 미국 존스홉킨스 병원에 췌장암이 얼마나 난치암인지는 많이 아실 겁니다. 모든 암 중에서 생존율이 가장 낮은 암이 췌장암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한때는 생존율이 5% 미만이었고요. 지금도 10%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제 한 11%에서 한 15% 정도인데 모든 암 중에서 5년 생존율이 월등히 가장 낮은 최악의 악성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췌장암이 진단될 당시에 대부분의 암 환자가 말기 환자로서 발견이 되기 때문에 췌장암을 조기 진단하고 싶어도요, 연구진이 연구할 수 있는 조기 진단된 환자의 임상 샘플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존스홉킨스 병원에 소울 골드만 팬크리아틱 캔서 리서치 센터라고 있는데요. 이곳에는요, 췌장암 가족력이 확인된 그 가족들이 정기적으로 와서 임상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기 때문에 조기 진단된 환자의 샘플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병원과의 여러 가지 그 정보가 다른 사람들한테 공익적 목적에서 연계만 될 수 있다면 췌장암 진단 기술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환자 가족 같은 경우에도요, 본인의 의학적 위험성이나 그런 것을 더욱더 잘 파악하고 건강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개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진단 기술이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요, 가장 유명한 구글의 딥마인드 같은 게 있을 거고요. 알파고로 유명해진 인공기관 연구기관이 안저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개발한 바로 그게 구글의 딥마인드가 있었고요. 그리고 더 나은 의료 진단을 위한 인공지능으로 암 등의 진단 보조에 활용했던 IBM 왓슨이 인공지능의 진단 기술이 초창기에 사용된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옥션 힐스케어라고 보험회사나 의료기관 등 데이터 정보자가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단 보조로 활용되는 이런 옥션 힐스케어 같은 것도 대표적인 인공지능 진단 기술의 적용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이용한 진단 기술이 꼭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단점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정확도, 속도, 비용 감소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기존에 그리고 이제는 또 무슨 문제에 다시 이 슬라이드는 다시 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인공지능 진단 기술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진단 기술의 장점은 정확도, 속도, 비용 감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의료진보다도 더 높은 정확도와 속도를 보이는 그러한 인공지능 진단 기술의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팀에서 개발한 둘째 시간에 보여드렸던 예도 기존의 병원에서의 정확도를 획기적으로 뛰어넘는 비뇨기암 진단 기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그 기술 또한 첨단 바이오 센서 기술이나 신소재 같은 딥테크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켜서 기존 의료진보다도 더 높은 정확도와 속도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이 더 조기 진단되고 치료가 가능한 스테이지에서 더 빠르게 치료를 받는 것도 인공지능 진단 기술의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오진이나 필요 없는 상태에서도 병원에 방문해서 진료받는 그런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전문적인 의료진의 비용을 대폭 감소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일 것입니다. 특히 의료진 부족 현상, 일부 진료과들 의료진 부족 현상이 많다는 거 아실 겁니다.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즘 소아청소년과나 흉부외과, 그리고 앞서 제가 비뇨기암 같은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비뇨의학과도 또한 의료진이 부족합니다. 비뇨기암들은 급증하고 있는데 실제로 비뇨의학과를 선택하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지가 않아서 일부 진료과의 경우에는 의료진 부족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의료진 부족과 전문적인 의료진의 비용을 대폭 감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장점을 갖는 기술이 바로 인공지능 진단 기술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의료 접근성 부족을 해결할 것입니다. 특정 전공의가 부족한 이런 과의 경우에는요, 저 지방에서는 치료받을 방법이 없어서 지방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싶어도 더 큰 도시로 나가서 산부인과를 찾아야 되는 이런 일이 많을 텐데요. 아이를 낳을 때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점검 같은 경우도 만약 디지털 헬스케어 인공지능 진단 기술이 있다면 훨씬 더 수월하게 도서 상간이나 벽지에서도 의료 접근성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할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만 의료진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 부족도 해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지만 단점은요, 일부 인공지능에 대한 비판과 개인정보 보호 문제, 신뢰성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일부 인공지능들의 경우에는요, 회사에서 선전하는 것과는 달리 낮은 정확도 때문에 정확도의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도만 가지고는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떤 마을에 가서 전립선암을 진단한다고 하면 저는 99% 정확도로 진단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마을 주민들에게 제가 당신은 전립선암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절반인 여성분들 50%는 당연히 전립선암이 아닐 거고요. 남자분들 중에서도 아주 일부만 전립선암에 걸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100명 중에 실제 전립선암 환자가 나올 확률이 한두 명이라면은 저는 그 마을에 가서 모든 분들께 전립선암이 아니라고 하면 저는 정확도가 98%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정확도만이 우리에게 진정하게 신뢰성이 있는 그런 진단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긴데 일부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정확도만 자기네가 높다고 홍보와 광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의료 개인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악용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서 제가 보험회사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보험회사에서 이런 일부 인공지능에 이용한 의료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수집하고 악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신뢰성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 문제인데요. 반드시 인과관계에서 유래된 그러한 문제 가지고 인공지능 진단 기술을 적용해야 그 병을 정확하고 신뢰도 있게 우리가 진단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 닥터가 인간 닥터를 모조리 대체하지 못할 것 같지만 이 인공지능 진단 기술과 의료진은 서로 진단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고요. 다양한 집단의 전문의를 모아서 인공지능 분석 결과물을 토론하고 검증해서 AI를 더욱더 발전시킬 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와 연구진은 인공지능 진단 기술의 성능 개선과 활용 가능성을 임상적으로도 진짜 의미가 있는 게 맞는지 평가를 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인공지능 기술의 미약한 성과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몇 년만 있어도 인공지능 기술이 의료 진단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나아가서 나중에는 의료 진단 전체가 어쩌면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더욱 따뜻한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진단과 치료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딥테크가 의료 생태계의 디커플링 역할을 한다면 진짜 딥테크로서 기존의 시장을 파괴하고 새로운 시장을 만들 것입니다. 디커플링은 기존의 생태계에서 좀 뭔가 불편하고 언맷 니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런 부분을 끊어내고선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는 거 우선 디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디커플링이라는 책을 굉장히 인상 깊게 읽은 바 있는데요. 바로 이 디커플링을 통해 의료 생태계 역시 여러분들이 의료 생태계의 기존 고리를 디커플링 할 수 있는 딥테크로 접근을 한다면 여러분의 딥테크는 진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멋진 딥테크로 발전하고 여러분의 창업이 성공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환자 중심의 의료 시스템 구축을 위한 디커플링 전략은 일단은 제가 한번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최종 정리하는 결론 및 토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진단 기술이 의료 분야에서 큰 역할을 할 거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을 잘 드렸던 것 같고요. 인공지능 진단 기술의 활용과 발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 논란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논란에 대비하고 우리가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될 거고요. 의사와 연구진이 인공지능 활용의 적절성을 의료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총 강의를 통해서 제가 딥테크,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강의 시간에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디지털 헬스케어에 꼭 필요한 첨단 센서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둘째 시간에는 그러한 기술들을 직접 개발하고 활용한 이그젬플을 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임상 현장에서 전립선암을 소변으로 가볍게 반도체 바이오 센서를 이용해서 진단을 하고요. 그 결과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학습을 하고 최종적으로 환자에 대해서 검증함으로써 저희가 비침습적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방광암의 경우에도 눈으로 볼 수 있는 형광 발색을 하는 신소재 기술을 이용해서 환자의 소변에서 방광암을 98% 정도로 정확도로 측정할 수 있는 개발 기술을 말씀드렸고요. 그때 휴대폰을 이용해서 집에서도 간편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인공지능을 통해서 더욱더 틀린 환자까지도 현재 분석 중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기술을 통해서 저도 역시 창업을 하여서 상용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딥테크가 무엇인지, 딥테크와 디지털 헬스케어가 무엇인지,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랑 인공지능 진단 기술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다소 내용은 겹칠 수가 있지만 총 정리하는 느낌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역시 환자가 꼭 필요한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인공지능 진단 기술이 가미된 딥테크 기술로 창업에 성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